안녕하세요.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이제 두 분밖에 안 받으시려고 그러시네. 다 받으셔야 되는데. 네. 자, 이제 오늘부터 기본서로 나갑니다. 자, 책이 덜 나온 것 같아가지고 앞에 유인물로 나가는 것 같은데 아마 다음 주부터는 책이 나올 겁니다. 페이지가 18페이지 보시면 이제 지적 파트가 나오는데 저 처음 뵙는 분. 저 처음 뵀죠? 처음 뵀죠? 네. 아, 지난주에 뵀다. 처음 뵀죠? 사장님. 네. 뵙고, 네, 다 뵙고. 아, 자주 봤어요. 네. 자는 모습을. 자, 제 과목은 2차 과목이고, 이제, 제 공시법에서 24문제가 나옵니다. 40문제가 아니라 24문제인데, 간단히만 설명드릴게요. 제가 지적법하고 등기법 강의하는데 지적법에서 12문제, 등기법이 12문제인데 처음에 공부할 때 좀 쉬운 부분이 지적이 좀 쉬워요. 지적법에서 고득점을 맞으셔야지만 등기법에 부담이 없고 꼭 거꾸로 등기법을 많이 맞으려고 노력하는 분이 계신데 좋은 생각이긴 하지만 실제로 점수가 잘 안 나오니까 방향을 잡으실 때 지적 위주로 방향을 잡으시고 가시면 됩니다. 자, 근데 나중에 다 알게 될 부분이니까 바로 진도 나갈게요. 18페이지 지적이란 말 나오는데 지적이란 것은 교재 의의가 나옵니다. 왼쪽 페이지에. 지적이란 의의가 국가 또는 국가의 위임을 받은 기관이 통치권이 미치는 모든 영토를 필지 단위로 구획하여 토지에 대한 물리적 현황과 법적 권리관계 등을 공적정보에 등록, 공시하고 그 변경사항을 영속적으로 등록 관리하는 국가의 사무를 말한다. 이렇게 정의가 되는데 지적이라는 것은 정의가 대한민국 전 국토에 대해서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물리적인 현황이 있고 또 하나가 법적 권리관계 두 가지를 기록하고 관리할 때를 지적 그럽니다. 지적이란 것은 다루는 것이 부동산 중에서 토지만 다루는 것이 지적이에요. 토지를 다루는 법은 지적이고 반대로 부동산 중에서 건물 다루는 법은 어떤 분이 담당을 할까? 건물 다루는 법은 괜찮아 우리끼리인데 뭐 틀리면 어떻고 맞으면 어때요? 하나 둘 셋. 네, 건축법이죠. 건축법을 담당하다 보니까 모든 토지는 지적법에 저촉을 받게 돼 있고 모든 건물은 건축법을 적용하겠다는 것이 법의 체계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배우는 이 토지에 관한 내용은 전부 다 지적에서 담당을 하는데 이 지적이라는 법률은 지금 현재 존재는 안 하고요. 이제 앞으로 2015년 5월 달부터는 법조문이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로 명칭이 바뀝니다. 현재까지는 측량, 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다가 명칭이 바뀌다 보니까 앞으로 이제 공간정보법 이렇게 줄여서 얘기할 텐데 이 안에 들어가 있는 것이 측량 파트가 있고 그 다음에 수로조사 파트가 있고 그 다음에 마지막이 지적 파트에서 세 개의 법을 담당하는 게 이 법이에요. 이 내용 중에서 우리 시험에 나오는 것은 요거만 나옵니다. 지적 파트가 나오고 측량 파트 중에서 일부가 나오기 때문에 주로 공부하는 부분은 이 부분이 대부분이에요. 이 부분을 공부하다 보니까 이제 앞으로 그냥 편의상으로 지적법 하더라도 그 내용 좀 이해하시길 바랍니다. 이제 앞으로 5월 달에는 이렇게 바뀌어요, 법이. 그래서 수업 시간에 공간정보라만 나오더라도 현행 지적법으로 이해하시면 될 겁니다. 근데 밑에 이제 지적법의 변천 연역에서 나오는데 우리 지적을 만드는 건 우리가 만드는 것이 아니라 일본 애들이 만들어준 것이에요. 그 처음에 보니까 토지조사법에서 1910년 써있죠. 1910년이 어떤 해일까? 한일합방된입니다. 한일합방된 이후에 일본 애들이 토지를 조사할 목적으로 법을 만들어요. 그 토지조사법에 의해서 만들어 놓은 것이 법이 나오게 되면 뭐가 나올까? 따라 나오는 게 법이 있으면 0이 있고 그 밑에 규칙이 따라 나오는 겁니다. 항상 법이 만들어지니까 그 다음에 토지조사령 0이 나왔고 그 다음에 지세령 나온 다음에 토지에 대한 규칙까지 흘러가는 겁니다. 그 다음 밑에 이제 임야 조사령으로 흘러가는데 외우지 마시고 감만 잡으시면 돼요. 일본 애들이 토지를 조사하기 시작한 이유는 땅을 뺏을 목적이에요. 그럼 뺏는 자 입장에서는 조선 땅이 크게 두 가지가 있더라. 좋은 토지가 있고 덜 좋은 임야가 있더라. 그럼 어떤 땅이 더 비쌀까요? 토지가 비쌀까요? 임야가 비쌀까요? 토지가 비싸겠죠. 뺏을 때 좋은 것부터 먼저 뺏어야 되니까
토지를 먼저 조사하고 난 뒤에 임야를 나중에 조사에 따라 기여하시면 굳이 그 순서 외우지 않아도 감각적으로 이해가 될 겁니다. 근데 오른쪽에 지적의 용어 정의에서 용어 정의가 공부만 돼 있으면 30% 먹고 들어갑니다. 앞으로 써먹을 용어가 다 나오니까 얼마큼 용어를 잘 잡았느냐 뒤에 가면 또 나올 말이니까 잘 잡고 넘어가시고 용어로만 가지고도 기출문제가 10문제 이상은 나왔어요. 용어 나오면 보너스 문제니까 반드시 맞추실 부분인데 첫 번째 나온 것이 지적 공부. 지적 공부란 내용이 토지대장, 임야대장, 공유지 연명부, 대지구원 등록부, 지적도, 임야도 및 경계점, 좌표 등록부 등 지적 측량 등을 통하여 조사된 토지의 표시와 해당 토지의 소유자 등을 기록한 대장 및 도면을 말한다는데 가로 안에 써있기를 정보 처리 시스템을 통하여 기록, 저장된 것을 포함한다 해서 전산까지 지적 공부로 인정을 하게 됩니다. 밑에 박스 보시니까 가시적 인장부랑 불가시적 나눠놨는데 뭐 가시적, 불가시적 중요한 건 아니고요. 내용대로 세분하게 되면 대장이라고 있죠. 대장이 몇 개가 규정이 되어 있어요? 4개가 나옵니다. 대장이라고 칭하는 것은 토지 대장이 있고 임야 대장이 있고 공유지 연명부가 있고 대지구원 등록부에서 4개를 대장이라고 부르고 대장의 내용을 그림으로 푸는 것을 도면이라고 부르며 도면의 경우는 지적도하고 임야도에서 2개를 도면거랍니다. 대장에 나온 내용을 알기 쉽게 그림으로 푸는 것을 도면이라는 말 쓰는데 토지대장은 지적도로 풀게 되어 있고 임야대장은 임야도로서 내용을 풀어놓게 됩니다. 근데 지적도 임야도의 경우는 좋은 점 나쁜 점이 있어요. 좋은 점은 지적법을 안 배우더라도 지적도 보고서 내 땅 위치나 생김새를 다 알 수가 있다 보니까 이해는 굉장히 쉽습니다. 사실 나쁜 점이 정밀도가 떨어져요. 여기 나쁜 점인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다음 나오는 정보가 경계점, 좌표 등록부. 정밀도가 떨어지다 보니까 정밀도를 높일 목적으로 1975년도부터 경계점, 좌표 등록부를 작성 시작하는데 토지를 경계를 좌표로 등록하다 보니까 얘는 장점과 단점이 정밀도는 굉장히 높아요. 높은 반면에 이해가 상당히 어려운 것이 나쁜 점입니다. 이제 앞으로 좀 이따 배우게 되면 지적도 임야도를 다른 말로 뭐라고 부르느냐 얘를 도해 지적이라고 불러요. 대장의 내용을 그림으로 푸는 것을 도해란 말 썼고 경계점 좌표 등록부는 숫자 좌표를 풀다 보니까 여기를 수치 지적 그럽니다. 그럼 앞으로 이제 도해란 말 나오게 되면 어떤 장부를 의미하시고 지적도와 임야도 도면을 도해란 말 쓰고 경계점 좌표 등록부는 좌표가 숫자로 나오다 보니까 다른 말로 수치 지적이라는 말 쓰게 됩니다. 서로 장단점이 반대관계에 있다 보니까 참고하실 부분이고요. 이들 내용을 컴퓨터에 입력을 하게 되면 전산 처리된 지적 공부에서 8가지를 지적 공부로 칭하는 것이 종류인데 외우진 마세요. 다음 주에 다 배우면서 등록사항이 무엇이 있는가를 다 뜯어먹을 테니까 일주일만 참고 계시면 다 저절로 알게 됩니다. 어쨌든 지적 공부는 합이 몇 가지가 있더라? 총 8가지가 있습니다. 몇 가지 있다고요? 8가지. 대장이 몇 개 있고 4개, 도면이 2개, 경계점, 좌표 등록부하고 전산까지 해서 8가지를 지적 공부라고 칭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지적소관청. 지적소관청이란 지적 공부를 관리하는 시장 동그라미 쳐놓으시고 내려와서 세 번째 줄에 군수 동그라미, 구청장 동그라미를 말한다 해서 흔히 지적소관청이라고 불리는 자는 3명이에요. 지적소관청은 시장이 있고 그 다음에 군수가 있고 구청장이 있더라. 요 3명이 지적소관청의 범위인데 여기 해당하는 자하고 해당하지 않는 자만 구별하시면 됩니다. 본 다음에 책 읽어드릴게요. 이제 군수부터 먼저 보게 되면 이제 경기도에서 제일 가까운 군이 가평군이 있더라. 가평군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군이죠. 그럼 가평군수 자체가 소관청이 되고요. 시의 경우는 2개의 시가 있어요. 하나는 구가 없는 시도 있고 구가 있는 시도 있더라. 바로 우리 옆에 붙어있는 저희 동네 의정부시 같은 경우는 구가 없습니다. 근데 구가 있는 시의 경우는 3개로 세분해서 서울시, 여기가 노원구, 그 다음에 부산시, 해운대구. 가고 싶죠, 해운대. 관심 없어요? 여기나 보자고 그럼 끝까지. 자,
나는 가고 싶은데. 자, 그 다음에 부천시 싫어. 소사구. 삐졌어요. 자, 이렇게 다 과정할 경우에 그럼 여기 나온 여기는 특별시죠. 광역시. 특별시, 광역시는 이 두 가지구는 자치구라고 부릅니다. 자치구란 얘기는 투표로서 뽑은 지역 구청장을 또 다르게 해석하게 되면 재산세를 거둘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 재산세 경우는 누가 부과할까? 재산세 부과권자는 어렵게 하지 마시고 쉽게 하시면 돼요. 팁으로 하나 알려드리게 되면 부동산을 취득해서 보유하고 있다가 팔아먹잖아요. 여기 일대기인데 취득할 때 납부하는 세금 취득세, 보유할 때 납부하는 세금 재산세, 팔아먹을 때는 양도소득세죠. 요 세 개 세금 중에서 가장 세액이 큰 거는 양도세네요. 그 다음 큰 거는 취득세, 제일 작은 게 재산세죠. 가장 큰 돈은 국가 수입이에요. 그럼 양도세 부과권에 누가 부과하더라? 국세예요. 그럼 취득세 누가 부과할까? 그 다음은 시도지사. 오케이? 취득세 관세권자는 서울시장이라는 얘기입니다. 재산세의 경우 누가 부과 징수하느냐? 그 다음은 시장, 군수, 구청장이 되는 거예요. 그럼 노원군에 있는 토지와 건물의 재산세의 경우는 누가 부과하느냐? 노원구가 부과하는 거지 서울시장 부과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자치권이 있는 경우는 자치구라만 썼는데 부천시 소사구의 경우는 부천시가 광역시가 아니니까 자치구가 아니에요. 부천시의 경우 재산세의 경우는 소사구가 얻는 게 아니라 부천시가 얻게 됩니다. 여기 자치구는 어디까지만 자치구로 보느냐? 특별시하고 광역시까지만 자치구가 되는 것이고 그 외에는 자치구가 아닙니다. 그럴 경우에 요 두 명은 시도지사에 포함되는 그 시장에 해당되는 것이고 부천시는 광역시가 아니죠. 그리고 구가 있는 시를 대도시 시장이라고 불러요. 그럼 하나의 도시가 구가 쪼개지는 그 시점이 인구가 50만이 넘어서게 되면 구가 분구가 됩니다. 뭔 말인지 이해갔죠? 그럴 경우 이제 시는 둘로 나눠서 구가 없는 시도 있고 구가 있는 시가 있을 경우에 누가 소관청이냐요. 구가 없는 시의 경우는 말 그대로 시장 자체가 소관청이 되는 것이고 구가 있는 시의 경우는 자치구든 아니든 불문하고 구청장이 소관청인 거지 시장은 소관청이 아닙니다. 그러면 서울시 노원구의 경우는 누가 소관청이고 노원구가 소관청이고 부산시 해운대구도 해운대구청장이 소관청이고 부천시 소사구의 경우도 소사구가 소관청인 거지 부천시장은 소관청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럼 어떠한 시라도 구가 있는 시는 시장이 소관청이 아니에요. 오케이? 그럼 고양시 덕양구는 누가 소관청? 덕양구가 소관청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하시고 성남시 분당구는 분당구가 소관청이 되겠죠. 그럼 어떤 시라 할지라도 구가 있을 때에는 누가 소관청이다? 구청장이 소관청이지 시장은 소관청이 아닙니다. 요거 기준으로 해서 이제 책 가로 읽어보면 이해가 될 거예요. 시장이 어디까지냐 해서 가로 안에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5조 제2항에 따른 행정시의 시장을 포함하며 행정시장도 소관청이라는 얘기인데 제주도에는 시가 두 개가 있죠. 제주시하고 서귀포시. 그 제주시장하고 서귀포시장은 투표로 뽑는 것이 아니라 도지사가 임명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임명을 통해 태어나는 시장을 행정시장이라고 불러요. 제주시장도 소관청에 포함이 되며 지방자치법 제3조 제3항에 따라 자치구가 아닌 구를 두는 시의 시장은 제외한다. 칠판에서 구를 두는 시의 시장은 소관청이다 아니다. 아니니까 구가 있는 시의 시장은 소관청에서 제외시킨다 이 뜻이에요. 누가 소관청이기 때문에 구청장이 소관청이니까. 그 다음에 마지막에 구청장 가라는 보니까 자치구가 아닌 구의 구청장을 포함한다 해서 요거는 자치구가 아니죠. 자치구가 아닐지언정 구청장이 소관청이 되기 때문에 요 시장은 소관청이 아니다 이 뜻이에요. 요거 헷갈리지 마시고 군수는 어려운 거 아니니까 쉽게 보시고 시는 크게 둘로 나눠서 구가 없는 시도 있고 구가 있는 시도 있더라. 구가 없는 시의 경우는 누가 소관청이고 시장이 소관청이고 구가 있는 시의 경우는 어떠한 시라도 구청장이 소관청이지 시장은 소관청이 아닙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그 내용 파악이 될 것이고요. 세 번째 나온 것이 필지. 필지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구획되는 토지의 등록 단위를 말한다. 토지의 단위는 필지입니다. 사람을 셀 때는 뭘로 세요? 한 명, 두 명 세고
말 설 때는 한 필, 두 필 세듯이 토지를 세는 단위는 필지입니다. 필지라는 것은 토지로서 가장 작은 단위가 필지고 사람이 구획한 인위적인 단위를 필지라고 불러요. 반대로 자연적인 단위로 보는 토지가 있죠. 버스 타고 획 지나가면 나오는 토지. 버스 타고 획 지나가면 나오는 토지. 획지, 아 힘들다. 자, 획지는 그게 획지가 아니라 획지는 획 지나가는 게 아니라 획지를 뭐라고 배우셨어요? 획지란 가격 수준이 비슷한 일단의 토지. 그럼 토지 가격은 국가 입장에서 공시지가 정해주고 세법상 기준시가 정해놓지만 토지 거래되는 가격은 자연적으로 형성이 되는 거지 공시지가 아무 관계가 없다는 점이에요. 통상적인 공시지가보다 실거래 가격이 더 높잖아요. 또 길 하나 놓고 봐서 이쪽이랑 또 가격이 틀리다 보니까 가격은 자연적으로 형성이 되는 거지 법이 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획지라는 것은 자연적인 단위란 말 쓰는 것이고 필지란 말은 법이 정한 단위다 이렇게 나누는 것이 획지와 필지의 구별이에요. 그럼 필지가 클까 획지가 클까? 잘 말 못하세요? 자, 필지가 클까 획지가 클까? 재봐야 알죠. 그래서 옛날 학교로 문제에서 획지가 필지보다 크다 틀린 말이에요. 획지가 클지 필지가 클지에서 재봐야 하는 거지 어떤 게 크다고 단정 지을 수는 없는 겁니다. 어쨌든 간에 토지의 단위가 필지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네 번째가 토지의 표시. 요건 외우셔야 됩니다. 토지의 표시란 6가지를 토지의 표시라고 부르는데 토지의 소재, 지번, 지목, 면적, 경계, 좌표를 등록한 것을 말한다 해서 여기 기본적으로 외우세요. 토지 표시는 소재, 지번, 지목, 면적 외우면 어려워지니까 그냥 우리끼리 앞 글자도 한번 따놓으시는데 제일 그나마 좀 발음이 편한 것이 소지지면 경자 이거보다는 지지소 한 번 쉬고 좌경면 이렇게 외우세요. 뭐라고요? 지지소 좌경면 지번 지목 소재 편한 대로 외우시면 돼요. 어떻게든 간에 자기 편한 대로 어쨌든 외우시면 되는 거예요. 지번 지목 소재 좌표 경계 면적 해서 6가지를 토지의 표시라고 부릅니다. 빨리 자기 자리에 오세요. 자기 자리에 앉아야 공부가 되지. 침을 맞는 사람이 없어가지고 지금 서운했어. 침을 좀 맞아주는 사람이 있어야 될 텐데. 자, 그럼 먼저 지번이란 것이 무엇이냐 해서 박스에 들어오는데 지번이란 필지에 부여하여 지적 공부에 등록한 번호를 말한다. 지번은 토지에 붙이는 번호를 지번이라고 부릅니다. 지번. 그 다음에 지목. 지목이란 토지의 주된 용도에 따라 토지의 종류를 구분하여 지적 공부에 등록한 명칭을 말한다 해서 토지의 사용 용도, 다른 말로 지목이라는 말 씁니다. 근데 문제는 지목은 뭘로 세분했대요? 주된 용도죠. 근데 과거의 기출 문제가 지목이란 토지의 주된 성질에 따라 띵, 또 토지의 주된 지형에 따라 다 틀린 말이고 지목은 용도별로 세분하게 됩니다. 용도가 참 중요한 말이고요. 넘어가게 되면 이제 면적, 지적 공부에 등록된 필지의 수평 면상 넓이를 말한다 나오는데 이따가 그 시간 나올지 모르겠지만 끝에 우리나라 지도의 경우는 2차원 지적 실시합니다. 2차원이라는 얘기는 항상 수평을 보고 따지는 거지 공중이나 지하를 표시할 수 없다 보니까 항상 면적은 수평 면적을 등록하는 것이 면적이므로 주의하시길 바라고요. 그 다음에 경계. 경계란 정의가 경계점 간을 직선으로 연결하여 지적 공부에 등록한 선을 말한다 나오는데 이건 금방 다시 올라올 테니 좀 기다리세요. 그 다음에 좌표. 좌표란 지적 기준점 또는 경계점의 위치를 평면, 직각, 종횡선 수치로 표시한 것을 말한다. 이게 좀 말이 어려운 것 같은데 자 여기 XY 그래프 그리고 이렇게 해서 그래프 그리고 학결은 1분 특강. 학결은 1분 특강 해드릴게요. 싫어요? 좋아요. 좋죠? 저한테 수요 공부 빼면 죽어 다니죠, 뭐. 죽을 때까지 안 잊어먹으니 잘 들으실 것. 그래프가 이렇게 생긴 게 2개 있다고 배웠죠? 이거는 뭐예요? 얘는? 헷갈리지 마시고 수요인지 공급인지 발음만 잘하면 돼요. 수요. 이게 발음이 쉬워요. 수요. 이 발음이 쉬워요. 수. 네, 이거 수요고. 공급. 이게 쉬워요. 공급. 이게 쉬워요. 공급. 이게 쉬우니까 수. 해보시라고 수. 요. 공급. 그러면 어떤 게 수요인지 공급인지 이해가 될 겁니다. 아닌가?
맞죠? 그럼 얘는 비탄력 그래프, 탄력 그래프. 하나는 완전 비탄력 그래프고 하나는 완전 탄력 그래프예요. 오케이? 그럼 뻘떡 서 있으면 완전 비탄력 그래프고 뻘러덩 누워 있으면 완전 탄력이 되겠죠? 더 헷갈려요? 그럼 머리가 나쁜 거고. 자, 어쨌든 이렇게 해서 이해하시면 아마 어떤 게 내용인지 이해가 될 겁니다. 어쨌든 여담을 한 것이고, 한정이 만들어져서 우리는 XY 좌표라고 부르는데, 좌표를 말로 바꾸게 되면 지금 보시는 그래프가 평면이에요, 입체예요? 평면이죠? 튀어나온 거 없으니까 평면이고, XY가 만난 것은 직각으로 만났고, Y축을 종선, X축을 횡선해서 좌표라고 부르는 것은 평면, 직각, 종횡, 수치를 좌표라고 부르는 겁니다. 이건 외울 게 아니라 아시면 돼요. 평면, 직각, 종횡, 수치를 좌표라고 부르니까 말을 풀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한번 해보세요. 시작. 평면, 직각, 종횡, 수치를 좌표로 한다 해서 좌표들 이해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지번 부여 지역. 지번을 부여하는 단위 지역으로서 동리 또는 이에 준하는 지역을 말한다 들어오는데, 이 동리가 중요한 게 아니라 뭐가 중요한 것이냐. 지번 부여할 당시엔 동과 리단을 지번을 부여하게 되어 있는데 하나만 이해해 보자고요. 이따가 지번 공부할 때 이걸 아셔야 돼요. 자, 여기가 이제 상계동이라고 가정을 하고, 상계동이 만약에 1동, 2동, 3동 있다고 가정을 한번 하고서 나누게 되면 전체를 표현할 때 상계동이라고 불러요. 상계동이라고 부르는 것은 이건 법이 정한 법정 동개념이고, 1동, 2동, 3동은 동사무소 따로 있죠. 주민센터. 그럼 행정을 따로 보다 보니까 1동, 2동, 3동을 표현할 때를 얘를 행정동이라고 부릅니다. 표현상으로. 또 지번을 부여할 당시에는 법정동, 상계동을 통째로 부여할 것이냐, 아니면 1동, 2동, 3동을 나누어서 따로따로 부여할 것이냐 문제 발생하는 거예요. 그럼 지번 부여할 당시에는 상계동을 통째로 부여할까, 아니면 1동, 2동, 3동 나누어 부여할까? 지번은 통째로 부여합니다. 통째로 부여해서 여기를 1번을 주고 맨 마지막이 상계동에 총 900필지가 있다고 가정을 하게 되면 맨 마지막 지번은 900번이 떨어지는 것이에요. 그럼 이때 그럼 지번 부여하는 동일의 기준은 행정동 단위가 아니라 법정 동 단위로 부여하다 보니까 상계동은 1동, 2동, 3동이 틀릴지언정 같은 지번은 존재하지 못하게 돼 있어요. 그럼 몇 동인지 모를 경우는 그냥 상계동 150번째 그러면 편지는 찾아갑니다. 상계동은 하나밖에 없으니까. 이해 갔어요? 그럼 상계동은 상계동끼리 부여하는 것이고, 중계동은 중계동끼리 부여하다 보니까 상계동, 중계동을 같이 부여할 수는 없는 겁니다. 여기까지 같이요? 문제가 되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럼 상계동에서 제일 마지막 지번이 몇 번이에요? 900번이죠? 요거를 법에서 뭐라고 부르느냐? 900번을 최종 본번 또는 최종 지번이라고 부릅니다. 그럼 사용한 제일 마지막 번호를 최종 본번 또는 최종 지번이라고 불러요. 그럼 번호상으로 안 쓴 번호 몇 번이 있더라? 901번 아직 사용 안 했죠? 이거를 표현할 때 최종 본번 다음 본번이라고 불러요. 그럼 이따 지번 공부할 때 최종 본번 다음 본번부터 이 말 나오게 되면 사용하지 않는 번호를 필요로 할 때 그 말을 따라 붙는 겁니다. 이 말을 알고 들어가야지만 이따 지번 공부할 때 최종 본번 다음 본번이 무슨 말인지 알고 공부가 되지, 책에선 계속 나오는 말이 최종 본번 다음 번호부터 순차적으로 본번만 부여한다 이 말이 쭉 나오는데 뭔 말인지 몰라요. 어쨌든 간에 다시 상계동에 900필지가 있을 경우에 제일 마지막 지번은 몇 번이고? 900번이죠. 이 900번을 말로 바꾸면 제일 마지막 번호 최종 본번이라고 부르고, 사용했네요. 사용하지 않은 번호를 표현할 때를 최종 본번 다음 본번이라고 불러서 필요하면 요걸 갖다 쓰는 겁니다. 이따 지번 배울 때 이 말 나오게 되면 이게 뭔 말인지는 알고 들어가시면 되고요. 한 2번 나올 겁니다. 이따가. 그 다음에 6번째가 이제 경계점. 필지를 구획하는 선의 굴곡점으로서 선의 굴곡점 동그라미 쳐놓으시고, 지적도나 임야도의 도의 형태로 등록을 하거나 경계점 좌표 등록부에 좌표 동그라미 좌표 형태로 등록되는 점을 말한다 규정하고 있는데, 경계점이라고 불리는 점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지금 동그라미 친 것이 선의
굴곡점이라는 점이 있고 또 하나가 XY 좌표 두 가지를 경계점이라고 부르는데 선의 굴곡점이라는 것은 지적도를 펴보니까 내가 가진 땅이 10번 토지 대란 땅이 있다. 이렇게 예쁘게 생긴 토지가 있을 경우에 이 땅에 선에 꺾이는 점이 몇 개 있어요. 선이 꺾이는 점이 하나, 둘, 셋, 네 개가 있죠. 이 꺾이는 점을 선의 굴곡점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굴곡점. 이 점을, 이 토지를 좌표를 찍으려고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럼 좌표 몇 개 찍으면 이 땅 표현할 수 있을까? 4개만 찍으면 이 땅 좌표로 표시할 수 있겠네요. 그럼 XY 좌표가 만들어지게 되면 이 좌표도 경계점으로 보는 거예요. 경계점은 종류가 몇 가지가 있더라? 2가지가 있는 거예요. 하나는 선의 굴곡점이 있고 또 하나가 좌표가 있더라. 그럼 이 경계점을 왜 만들었느냐? 아까 제가 다시 온다 그랬으니까 위로 올라가서 맨 꼭대기 2번째 줄 박스에서 경계 다시 읽어보세요. 경계란 필지별로 경계점들을 직선으로 연결하여 등록한 선이 경계다 이렇게 규정하고 있는데 칠판에서 자 말 만들어 보자고요. 경계점을 직선으로 연결을 하게 되면 경계가 만들어진답니다. 그럼 경계는 무엇을 연결하면 경계가 된대요? 외쳐야 돼요. 여기서 경계점을 연결하면 경계가 되더라. 그럼 경계점의 종류는 2가지가 있는 겁니다. 하나는 선의 굴곡점, 또 하나 좌표. 그 선의 굴곡점 4가지를 연결해서 만들어진 이 선이 있겠죠? 이 선이 경계라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좌표도 경계점인가요? 네, 그럼 좌표 4개를 연결했을 때 만들어진 선, 이 선이 바로 경계입니다. 이제 말을 만들자고요. 경계는 무엇을 연결하면 경계가 돼요? 경계점을 연결하면 경계가 만들어지는 것이고 경계점의 종류는 2가지가 있다는 것이에요. 하나는 선의 굴곡점하고 또 하나가 좌표가 있다. 그럼 결과적으로 좌표 만드는 이유는 왜 만들었느냐? 경계 만들 목적이에요. 그래서 이 말을 엮어 놓으셔야 돼요. 경계는 무엇을 연결하면 경계가 되고 경계점을 연결하면 경계가 만들어지는 것이고 경계점의 종류는 2가지가 있다요. 하나는 선의 굴곡점 또 하나가 좌표. 이렇게 말을 엮어서 보시면 내용이 연결이 됩니다. 그 다음에 7번째가 토지의 이동. 이동할 때 이자 가만히 보니까 한문이 이자가 무슨 이자예요? 움직인다요? 다를 이자예요? 다를 이자죠? 달라지고 다를 이자인데 토지가 움직이는 게 아니라 무엇인가 달라지는 것을 이동이라고 말씀 겁니다. 정의는 토지 표시를 새로 정하거나 변경하거나 말소하는 것을 말한다 해서 토지 표시를 새로 정하고 변경 말소할 때가 토지 이동인데 여기서 중요한 말은 무엇을 새로 정하고 무엇을 변경하고 무엇을 말소할 때 토지 이동이냐 앞에 무엇이에요? 토지의 표시.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럼 토지 표시는 어떤 게 있더라? 아까 외우실 것. 소재, 지번, 지목, 면적, 경계, 좌표 6가지를 토지의 표시를 한다. 기억나세요? 그럼 6가지 중에 어떤 거 하나라도 새로 정하고 변경하고 말소를 하게 되면 토지이동에 해당이 되겠지만 6가지가 아닌 것들은 토지이동이 아니다요. 그럼 6가지 안에 토지 등급이 있던가요? 등급 없죠? 등급 변경은 토지이동 아니다. 공시지가 변경도 토지이동 아니다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아까 토지이동의 정의를 잡기 위해선 필연적으로 토지 표시는 외우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토지 표시는 기왕이면 안 외우신 분들은 어떻게 외우시고 지지소 좌경면 이렇게 외우시라 그랬고 외우신 분들은 뭐 알고 가시더라면 가시면 되는 겁니다. 종류가 밑에 6개가 따라 붙는데 첫 번째가 신규 등록. 새로이 조성이 된 토지와 등록이 누락되어 있는 토지를 지적공부에 등록하는 것을 말한다 나오는데 토지를 대장에 최초로 처음 등록하는 것을 신규 등록이라고 부릅니다. 아기가 처음 태어나게 되면 뭘 해야 돼요? 출생신고하죠. 출생신고하듯이 마찬가지로 토지는 신규 등록하게 돼 있고 두 번째 등록전환 별표 넣으시고 가장 중요한 용어입니다. 등록전환이란 임야대장, 임야도에 등록된 토지를 토지대장 및 지적도에 옮겨 등록하는 것을 말한다 해서 말 그대로 등록이 바뀌는 게 등록전환인데 한번 예를 들어 보자고요. 우리나라에 만약에 여러분이 가진 토지 임야라고 가정하게 되면 지목이 임야일 경우 등록을 어디에 해야 될까?
일반 원칙에 따라서 임야, 대장이나 임야도가 되겠죠. 등록한 토지가 있다가 만약에 이 토지를 개발 사업을 통해서 아파트 지으려고 대로 조성을 하게 되면 대란 땅을 등록하는 장부는 토지, 대장하고 지적도가 됩니다. 그럼 종전까지 임야할 당시에는 임야대장, 임야대 등록이 되어 있다가 대가 돼버리니까 등록을 어디로 바꿔줘야 돼요? 토지대장, 지적도로 바꿔줘야 되죠. 그럼 종전의 장부가 임야대장, 임야대에서 토지대장, 지적도로 등록을 샥 바꾸는 것을 등록을 바꿨다, 등록 전환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단 장부의 순서가 맞아야 돼요. 어디에서 어디로 넘어오더라? 임야대장, 임야대에서 토지대장, 지적도로 넘어가서 등록 전환이고 거꾸로 가는 경우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 방향을 잘 맞춰놓고서 세분하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여기 시험에 한 4번 정도 답이 됐고요. 그 다음에 분할, 어려운 게 아니겠죠. 분할은 쪼개는 거니까. 지적 공부에 등록된 하나의 필지를 2필지 이상으로 나누어 등록하는 것을 말한다. 이건 어렵지 않고. 그 다음에 합병. 지적 공부에 등록된 2필지 이상을 하나의 필지로 합하여 등록하는 것을 말한다. 이것도 어렵지 않고요. 그 다음에 지목 변경. 지적 공부에 등록된 지목을 다른 지목으로 바꾸어 등록하는 것을 말한다. 이것도 어려운 내용은 없습니다. 이제 축척 변경도 별표해 두세요. 지적도에 등록된 경계점의 정밀도를 높이기 위하여 작은 축척을 큰 축척으로 변경하여 등록하는 것을 말한다. 들어오는데 축척 변경 대상 도면은 이쪽에서 도면이 몇 가지가 있더라? 2가지가 있죠. 도면은 지적도하고 임야도가 있는데 축척 변경 대상이 되는 도면은 지적도만 대상이에요. 지적도만 대상으로 해서 작은 축척을 큰 거로 할 때 축척 변경이고 임야도로만 끼어들어오면 틀립니다. 그럼 축척 변경은 어떤 도면만 대상으로 한다고요? 지적도만 대상으로 해서 작은 축척을 큰 거로 가는 축척 변경이지 큰 축척이 작아지는 경우는 없습니다. 그럼 말을 바짝 줄이게 되면 축척 변경은 지적도를 작은 거에서 크게 만들도록 기하시면 될 거예요. 임야도로만 누르면 안 되니까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8번째가 지적 기준점. 이때부터 안 다음에 풀어드릴게요. 지적 기준점이라는 것은 뭘 의미하느냐? 혹시 측량하는 거 보신 적 있어요? 다녀보지 측량할 때 만환경 세워두고서 산발의선으로 측량하는 거 보신 적 없어요? 있어요? 말 안 하면 나도 말 안 해. 기분 나빠서. 자, 성격이 못 돼가지고서 말 안 하면 나도 말 안 해요. 수화로 해 나도. 자, 그럼 어쨌든 간에 보신 적 있죠? 그럼 요 만환경 세우는 자리가 어디냐? 나중에 측량할 때 가만히 가서 밑에 한번 들여다보시면 요 밑에 동그란 쇠가 이렇게 열십자 박혀 있어요. 그럼 측량할 때 누가 와서 측량을 하더라도 측량하는 자리를 미리 만들어주는 겁니다. 그 점이 기준점이에요. 근데 이 기준점이 크기별로 쭉 세 번 들어오는 겁니다. 어떻게 이해하기 쉬워지느냐? 대한민국이 있죠. 대한민국을 세분하게 되면 제일 먼저 나누는 기준이 시도로 나눕니다. 서울시가 생겨났고 쪽에 들어왔고 서울시를 또 크니까 구로 나눴어요. 구를 나누다 보니까 노원구가 만들어졌고 또 구로 넓으니까 동으로 세분했죠. 또 동에서 다시 또 필지로 세분 들어왔잖아. 이런 식으로 세분하듯이 측량 기준점이 있기 때문에 이 기준점을 다 세분 들어오는 거예요. 지적권만 따지게 되면 가장 큰 기준점이 지적 삼각점이라는 기준점이 있고 요걸 좀 잘게 세분하게 되면 지적 삼각 보조점 또 세분하게 되면 지적 동호점에서 세 번 들어오는 겁니다. 그럼 나중에 측량하는 기준점이 바로 지적 기준점인데 종류 몇 가지가 있더라? 3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지적 삼각점, 지적 삼각 보조점, 지적 동호점이 있는데 가장 많은 기준점이 지적 동호점이에요. 잘게 세분했으니까. 그럴 경우 아까 우리나라 지적은 몇 차원 지적? 2차원 지적 항상 수평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밑에 기준점마다 나와 있는 것이 지적 측량 시 수평 위치 측량의 기준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지적 삼각 보조점도 수평 위치 측량 기준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지적 동호점도 수평 위치라면 똑같이 들어오네요. 그 앞에 말은 볼 게 없는 것이고 그럼 지적 삼각점은 뭐를 통해 만들었느냐? 지적 삼각점은 국가 기준점을 통해서 따로 정화 기준점이 지적 삼각점. 그럼 거울 또 잘게 세분한 게 지적 삼각 보조점이죠. 그럼 지적 삼각 보조점 뭘 통해 만들었다? 국가 기준점 플러스 지적 삼각점을 통해서 만드는 것이 지적 삼각 보조점이요. 지적 동호점 제일 작은 거네요.
그럼 국가기준점 플러스 지적삼각점 플러스 지적삼각 보류점 플러스 다른 지적도건점. 요걸 또 만드는 지적도건점이에요. 이렇게 이해하시면 따로 외울 건 아니니까 기준점은 종류가 몇 개가 있더라? 세 개. 가장 큰 것은 지적삼각점. 그 다음 작은 것이 보조점. 맨 마지막 도건점에 이렇게 이해하시면 뭐 내용 파악이 될 겁니다. 뒤에 가면 자세히 배워요. 그 다음에 9번째가 지적 측량. 토지를 지적공부에 등록하거나 지적공부에 등록된 경계점을 지상에 복원하기 위하여 필지의 경계, 동그라미 또는 좌표와 동그라미 면적을 정하는 측량을 말하며 지적 확정 측량 및 지적 제조사 측량을 포함한다고 규정이 되어 있는데 경계, 좌표, 동그라미, 면적까지 동그라미 쳤어요. 네, 이 세 개가 중요한데 측량을 통해 얻는 결과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경계하고 좌표하고 면적 구하는 것이 측량을 실시한 효과예요. 그럼 나중에 경계 어떻게 정합니까? 물어보게 되면 나올 말은 측량 이 말이 나와야 돼요. 좌표 어떻게 정합니까? 측량. 면적 어떻게 정해요? 측량. 이렇게 해서 측량이라는 말이 어울려 나오면은 아마 지적업 끝날 때까지 여러 번 써먹습니다. 다시 측량하게 되면 얻는 결과는 세 가지가 있더라. 경계, 좌표, 면적은 기본 원칙이 측량 통해 구합니다. 근데 밑에 이제 지적 확정 측량 및 지적 제조사 측량 나와 있죠? 중요한 게 지적 확정 측량이 중요해요. 오늘 그거만 설명드릴게요. 따로 설명 안 나와 있으니까. 지적 확정 측량은 주신 다음 밑에 써놓으실 말이 개발사업 써두세요. 개발사업. 개발사업만 하게 되면 지적 확정 측량. 여기다가 밑에다가 개발사업 쓰시란 얘기예요. 네, 거기다가 쓰셨어요. 근데 개발사업 등을 하게 되면 이제 지적 확정 측량을 하게 되어 있는데 한번 따져보자고. 사업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사업이 도시개발 사업이 가장 대표적인 사업이에요. 도시를 처음 개발할 때가 도시개발 사업이고 한번 개발된 것이 기능이 노후나 낙후됐을 때 정비 사업으로 다시 들어오는 게 재개발입니다. 그럼 사업 주체 입장에서 사업 시행자 입장에선 신개발이 좋을까 재개발이 좋을까? 신개발. 어떤 게 좋을까? 재개발이 좋을까? 신개발이 좋을까? 신개발이 낫겠죠. 신개발은 그냥 땅 주인에게 보상금 준다거나 땅 환지해주면서 개발하면 되는 것인데 재개발할 때는 동의받아야 되잖아. 또 세입자 해결 다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세입자 해결 안 될 경우는 또 용산처럼 가스통 메고 올라가서 난리치니까 일은 참 어려운 거예요. 재개발이라는 게. 신개발이 우선이다 보니까 항상 신개발 사업을 다른 말로 도시개발 사업이라고 쓰는 겁니다. 나중에 지적법 배우다가 도시개발 사업 등 이렇게 나오게 되면 등이라는 사업은 모든 사업이에요. 그럼 도시개발 사업을 하게 되면 시골 땅이 네모나게 바뀌네요. 일단 시골 땅 논밭이 불규칙한 땅이 구획을 정리할 거 아니에요. 네모나게. 그럼 토지 모양새가 바뀌면서 땅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땅 바뀌는 사업을 다른 말로 환지라고 불러요. 그럼 도시 공법 공부할 때 환지란 말 들어본 적 있어요? 정말로? 아, 난 제일 좋아 배웠다는 말이. 그럼 환지하면은 땅이 커져요, 작아져요? 네, 이제 그게 한번 자기 편견을 깨는 게 그렇게 어려운 거예요. 면적은 커질 수도 있고 작아질 수가 있죠. 환지 후에 면적이 커지는 것을 증환지라는 환지가 있고 감환지가 있으니까. 아닌가? 맞잖아요. 커질 수도 있고 작아질 수가 있잖아요. 면적이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바뀌잖아. 그럼 바뀌는 걸 다시 확정해 주는 측량을 지적 확정 측량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럼 도시개발 사업도 개발을 한 지역은 무조건 어떤 측량하더라? 지적 확정 측량 실시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그게 참 중요해서 많이 나오니까 그거는 기억 좀 하셔야 돼요. 10번째가 이제 부동산 종합 공부. 토지 표시와 소유재에 관한 사항, 건축물 표시와 소유재에 관한 사항, 그 다음에 토지 이용 및 규제에 관한 사항, 부동산 가격에 관한 사항 등 부동산에 관한 종합 정보를 정보관리 체계를 통하여 기록, 저장한 것을 말한다는데 이제 작년서부터 해가 바뀌었으니 작년서부터 우리나라가 토지와 건물과 관계된 총 18가지 정보를 한꺼번에 모아버립니다. 모아놓은 정보가 부동산 종합 공부인데 지적 공부할 때 몇 개 있다고 떠들었어요 아까? 8개 있었죠? 이거 플러스 건축물 내장 플러스 토지 이용계획 확인서 플러스 공시지가 확인원 플러스 개별 주택가격 플러스 다 모아놓은 게 이거예요. 그럼 크게 줄거리 4개가 있는 겁니다. 토지 표시하고
소유자. 두 번째 건축물에 표시하고 소유자. 토지 이용 및 규제. 그 다음에 부동산 가격. 요 네 가지의 해당 사항이 아닌 것은 작년 기출 문제. 네 가지를 모아놓은 것이 바로 중학 공부로서 이거 하나만 떼게 되면은 토지나 건물에 관한 기본적인 내용은 다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좋아진 거 나빠진 거? 좋아지긴 뭐가 좋아져. 공부할 게 늘어났는데 좋아진 거 아니에요. 공부할 게 많아지는데 뭐가 좋아지? 나빠진 거지. 생활은 편해질지언정 우리한테는 별로 좋은 거 아니에요. 왜? 공부할 게 늘어나니까. 뭐가 빠지고 없어지는 것은 좋아질 일이지만 추가가 되는 것은 좋은 게 아니에요. 그냥 나중에 내가 개인적인 업무 볼 때는 좋아질지언정 시험 볼 때까지는 별로 좋은 거 아닙니다. 강의하는데 저 짜증나요. 새로 다 외워야 되니까. 어쨌든 간에 네 가지가 주된 내용이 있다를 기하시고 그 다음에 11번째가 연속 지적도. 연속 지적도란 지적 측량을 하지 아니하고 전선화된 지적도 및 임야도 파일을 이용하여 도면상 경계점들을 연결하여 작성한 도면으로서 측량이 활용할 수 없는 도면을 말한다 이렇게 들어오는데 만약에 하나의 필지가 두 장 도면에 걸쳐 있는 경우 우리 책에 아무것도 안 나와 있으니까 그냥 말로만 설명드릴게요. 자, 여기에 이제 도면이 지적도가 한 장이 있는데 내 땅은 이 지적도 안에 이렇게 요만큼 나와 있어요. 요게 10번 토지 전인데 요게 한 필지가 아니라 요게 6번 도면이고 도면 번호가 예를 들어서 왼쪽이 7번 도면이 있다고 가정할 경우에 7번 도면을 이렇게 보니까 7번 도면의 경우는 내 땅 여기까지 이렇게 하나의 필지예요. 이게. 근데 내 땅 10번 전이란 땅이 도면 한 장에 나와 있는 게 아니라 두 장 나와 있죠. 그럼 옛날에는 6번 도면 띄고 7번 도면 띄어서 내가 붙여서 확인하는 거였었어요. 근데 지금은 따로따로 띄지 말고 두 장 같이 신청해라요. 같이 신청하고 두 장 같이 떼줍니다. 같이 떼주게 되면 여기 내 땅 유계로 확인할 수 있게끔 두 장을 같이 떼주는 지적도를 연속 지적도라고 불러요. 이건 측량하라고 준 지적도가 아니라 토지 경계 확인할 목적이다 보니까 측량이 활용할 수 없는 도면을 연속 지적도라고 불러요. 그래서 나중에 배우게 되면 이런 말이 나와요. 하나의 필지가 서로 다른 지적도에 각각 등록되어 있는 경우로서 이 말이 나와요. 이 말은 필지 하나가 지적도에 걸쳐 있는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서 뭐 저쪽에 삼양 목장 대관령 같은 경우는 목장이 굉장히 넓잖아요. 그 많은 목장을 지적도 한 장에 담을 수가 없으니까 여러 장 걸쳐 있는 거예요. 그럼 다 확인하려고 그러면 여러 장을 같이 띄어야 됩니다. 같이 띄어서 신청하면 같이 나오는 거예요. 그게 연속 지적도의 뜻이다 이렇게 하시면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까지 용어 정리고 그 다음 밑에는 지적에 관한 법률 목적이 나오는데 목적은 과거에 18회 때 한번 나온 적이 있습니다. 목적이 법률제 1조예요. 한번 간단히 읽어보게 되면 이번의 목적은 측량 및 수로조사의 기준 및 절차와 지적공부, 부동산 종합공부의 작성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세 가지 목적을 추구합니다. 첫 번째가 국토의 효율적인 관리가 있고 두 번째가 해상교통의 안전, 세 번째가 국민의 소유권 보호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해서 과거 18회 때 한번 나왔던 적이 있는데 그 이유는 잘 내지 않으니까 간단히 한번 읽어본 차원으로 끝내시길 바라고 그래서 종론까지는 법률 제목이 이렇게 있었어요. 측량, 종론까지 현재까지는 측량, 수로조사 또는 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이렇게 해서 법의 명칭이 있다가 이 명칭을 이렇게 개정을 해버려요. 그래서 5월달부터 이렇게 명칭이 이렇게 바뀌다 보니까 아까 제가 미리 설명드렸었죠.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로 명칭이 바뀌었으니까 이렇게 공부하시면 되는 겁니다. 5월달 바뀌니까. 5월달 바뀌었다는 얘기는 뭐 법률 명칭 바뀐 거에 대해서 시험에 중요한 건 아니니까 큰 부담 가지 않으셔도 돼요. 밑에 이제 토지 등록할 당시에 국가가 나왔고 토지란 말 나왔고 그 다음에 조사 측량 나와 있고 지적공부 등록관리란 말이 나오는데 먼저 나온 것이 등록 주체입니다. 맨 밑에 그럼 토지를 등록할 권한은 누구한테 있느냐요? 등록은 국가가 합니다. 토지라는 건 국가의 재산이다 보니까 국가가 등록하게 돼 있고 그 다음에 객체는 토지인데 여기서 말하는 토지가 어떤 토지냐요? 토지는 우리 헌법에 규정하기를 토지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를 토지로 딱 규정을 합니다. 한반도는 육지고 도서는 섬이죠. 그럼 토지로 칭하는 것은 바다 위에만 있으면 전부 다
토지를 보겠다 해서 해면 위에 있는 전국토를 전부 다 토지를 인정해서 등록을 하게 됩니다. 그럼 중요한 말은 아니고요. 넘어가서 이제 등록 방법은 국가기관에서 조사 측량할 당시에는 실질로 심사를 해요. 그럼 측량하는 것도 있고 측량 안 하는 것도 있는데 측량하는 것들은 직접 토지 나가서 측량하는 것이 조사가 이루어지는 것이고 측량 안 하게 되면 실제로 토지 이동 조사를 통해서 등록 여부를 결정해 주게 됩니다. 그럼 조사하는 것도 있고 측량하는 것도 있는데 이제 말을 엮어보자고요. 아까 측량하게 되면 얻는 결과가 세 가지 있다고 제가 설명을 드렸어요. 측량하면 얻는 거 세 가지 있더라. 경계, 좌표, 면적. 그럼 경계, 좌표, 면적은 측량을 때 구하는 것이고, 그럼 이 세 가지가 아닌 거 소재, 지번, 지목은 조사에서 결정하는 거예요. 오케이? 그럼 소재, 지번, 지목은 뭐 하는 것이고 조사하는 것이고 경계, 좌표, 면적은 측량한다 그 뜻이에요. 그래서 아까 측량해서 얻는 결과는 세 가지 있더라. 경계, 좌표, 면적이라고 한번 떠들고 들어온 겁니다. 그 다음에 토지 등 해당하고 안 하는 건 나중에 뒤에 배우도록 하고요. 등록할 공부는 지적 공부라고 부르는데 종류가 총 8개가 있고 등록사항은 밑에 토지 표시하는 사항이 6개가 있게 됩니다. 소재, 지번, 지목, 면적, 경계, 좌표하고 소유권에 관한 내역을 다루는데 민법 공부하실 당시에는 권리는 소유권도 있고 뭐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저당권 많이 있지만 우리 지적이 다루는 권리는 소유권만 다룹니다. 소유권밖에 안 다루다 보니까 소유자에 대해서 성명, 주소 등을 기재하는 것이 권리에 관한 내용이에요. 이거 외우지 마세요. 다 따로 다 배울 테니까 줄도 치지 마세요. 그 다음에 이제 맨 밑에 지적법에 관한 기본 이념 나오는데 이념은 5가지 5대 이념이 존재합니다. 첫 번째 나와 있는 것이 오른쪽에 오른쪽 페이지 5개가 나오는데 오른쪽에 지적 국정주의란 말이 나오죠. 토지에 관한 사항은 국가만이 정한다가 국정주의예요. 만약에 토지에 관한 사항을 소유자 니네가 정해라 그러면 심각한 문제가 발생합니다. 여러분 보고 여러분이 가진 땅 지목 정하래요. 뭘로 정하실래요? 왜 데리고 가요? 비싸서 단순해라. 대가 왜 비쌀까? 집지니까 그건 아니고요. 가격을 미치는 요인이 학교는 별로 3가지 있다고 배웠죠. 가격을 형성하는 요인은 유효 수요가 얼마큼 있느냐, 유효 가치가 얼마큼 있느냐, 희소 가치가 있느냐. 그럼 희소성 보고 따지는 게 가장 큰 저거란 거예요. 수요가 많은 거하고. 문화재 이게 얼마인가요? 라고 프로그램 1호를 하는 거 나올 때 문화재가 딱 나온 경우에 아무리 오래된 문화재라 할지라도 똑같은 물건이 많이 있으면 가격은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 문화재가 딱 하나밖에 없더라. 비교 대상이 없잖아요. 그럼 가격은 정할 수가 없는 거예요. 가끔 옛날에 한번 가격 땡보람이 나온 거 있었죠? 못 정한다고. 옛날에. 거의 국보급 문화재가 한번 나온 적이 있었어요. 가격을 못 정했어요. 왜? 비교 가치가 없으니까. 그럼 희소 가치가 많을수록 가격은 비쌀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럼 대란 땅이 왜 비싸냐? 희소 가치가 있으니까 비싼 거예요. 대란 땅은 제가 우리나라 전국토 중에서 몇 프로밖에 안 되더라? 네, 3%가 채 안 돼요. 100% 중에서 애게 그거밖에 안 돼. 못 믿겠지만 실제로 3%가 채 안 돼요. 전국토 중에서 70%가 산이라고 배웠잖아. 70%가 이며 떨어져 나가니까 나머지 30% 가지고 전 띄고 답 띄고 과수원 띄고 못 띄고 저거 띄고 막 띄고 나니까 요만큼밖에 안 남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란 땅이 얼마 안 되다 보니까 원하는 사람은 많은데 공급이 이루어지지 않다 보니까 땅값이 비쌀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개발됐다고 보는 땅이 실제로 5%밖에 안 돼요. 개발 안 된 땅이 95%가 있는데 그 개발이 된 게 많이 된 거예요? 조금 된 거예요? 수치상으로 조금 된 것처럼 보이지만 어마어마하게 많이 된 거예요. 제가 볼 때는 100%에 70%가 산이잖아. 아닌가? 그거 빼고 나머지 30% 중에서 5% 개발한 거니까. 근데 농지도 있고 이것저것 다 있으니까 개발하는 게 만만치 않은 거예요. 산을 깔 수는 없으니까 대부분 신도시라고 칭하는 것들 대부분 다 논바닥, 밭바닥이에요. 상계동이 논바닥 아니었었나요? 네. 왜? 산은 깔 수는 없으니까. 그래가지고 논에다 집을 많이 짓다 보니 대부분의 신도시가 대부분 다 논이에요, 논. 어쨌든 그런 문제가 발생하는데. 어쨌든 간에 그래서 국가만이 정할 수밖에 없다 해서 국정주의가 적용이 되는 것이고요. 두 번째, 형식주의. 국가가 정해서 정한 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적 공부란 장부에다가 등록해라.
요걸 다른 말로 형식주의라고 부릅니다. 등록이라는 게 형식이 되는 것이고, 그럼 만약에 등기법일 경우 뭐로 부를까? 등록이라고 말 안 쓰고 등기란 말 쓰는 겁니다. 등기법은 등기란 말 쓰고 지적법은 등록이라고 불러요. 그럼 등기 등록하는 행위를 형식이라고 부릅니다. 등록했으니까 일반인들의 공개해라. 공개주의가 적용되는데 지금 배우시는 법이 무슨 법이에요? 부동산 공시법. 공개 표시하는 법이다 보니까 공개 표시하는 것이 내용이 되어서 1번, 2번, 3번 국정주의, 형식주의, 공개주의까지를 지적의 3대 이념이라고 부릅니다. 그 다음에 두 개가 더 따라붙죠. 실질적 심사주의하고 또 하나가 직권등록주의. 아까 토지에 관한 내용은 조사하고 측량하더라. 조사하는 것이 세 가지 있더라. 소재, 지번, 지목. 측량하는 것이 경계, 좌표 면적. 조사 측량하는 그 행위가 실제로 심사하다 보니까 실질적 심사주의가 적용이 되는 것이고, 마지막 직권등록주의라는 것은 토지 소유자에게 일정한 사항에 대해서 신청할 의무를 부과시켜요. 의무는 부과가 됐지만 신청을 안 하게 되면 국가가 직권으로 등록해버리는 직권등록주의를 적용시켜서 이 5가지를 통칭해 부를 때를 5대 이념이라고 부르고 1번, 2번, 3번까지를 3대 이념 그럽니다. 뭐 제목 정도만 이해하고 넘어갈 부분이고요. 옛날에 1회, 2회 시험 볼 당시에 지적의 3대 이념이 아닌 것은 문제 나온 게 있어요. 근데 뭐 지금은 내진 않을 테니까 제목 정도만 이해하실 부분이고요. 밑에 지적과 등기 제도의 비교는 등기법, 지적법 둘 다 배우면 다 알게 되니까 지금 하지 않습니다. 넘어가서 다음 페이지 보시면 페이지 25페이지 오른쪽에 지적에 관한 법률 성격 나와 있죠? 거기도 안 나오니까 안 보셔도 되고, 하나 더 넘어가시면 지적의 분류에서 페이지 26페이지 나와 있는데 여긴 10분 동안 쉬었다가 나갈 테니까 잘 쉬시고 와서 다시 또 볼까? 아니 마저 하고 오실까? 마저 할게요. 그냥 한 장밖에 안 남았으니까. 기분 나쁘죠? 한번 해보겠다는 거지. 자, 마저 하고 시자고요. 한 장 남았네. 시간이 50분 돼서 쉬려고 그랬더니만은. 자, 기능에 대해서 딱 7분 동안만 쓸게요. 그래도 1시간 안 됐으니까. 자, 먼저 기능이란 말이 나오는데, 기능 토지의 등기의 기초 있고, 평가의 기초, 거래의 기초 여러 개가 나와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기능이 맨 꼭대기에 토지 등기의 기초 가장 중요한 기능이에요. 만약 시험 중에서 다음 중 지적의 기능 중 가장 중요한 것을 물어보면 답은 등기의 기초 가장 중요한 겁니다. 이게 이제 우리가 써먹을 말 중에 하나인데, 대장이 먼저이냐, 지적법상, 아니면 등기법상 등기부가 먼저이냐, 관계를 물어봅니다. 항상 순서는 선, 대장, 후, 등기예요. 먼저 뭐부터 만드시고? 대장을 만드는 다음에 등기를 나중에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순서는 선대장, 후 등기에서 등기부 만드는 자료 중과하는 기능이 가장 중요한 기능입니다. 그 다음에 평가의 기초는 감정평가할 당시에는 이 자료 제공 기능이 지목이나 면적 등 또는 위치를 통해서 감정평가에 가장 중요한 또 요인이 되겠죠. 지목이 대란 땅은 비싸요, 싸요? 비쌀 것이고 전담은 쌀 테니까 감정평가할 때 그런 자료 제공도 기능이 될 것이며, 과세 기준도 요것도 자료 제공하는 것이 또 하나의 목적인데, 과세도 마찬가지예요. 대란 땅 비싸다, 싸다? 비싸죠? 전답은 쌉니다. 그럼 비싼 땅 대를 가진 자 세금 많이 내야겠네요. 나중에 재산세 배울 당시에 더할 거 다 더해라. 종합합산과세가 원칙이에요. 다 더하니까. 반대로 전답 과소는 가격이 싸잖아. 그 세율을 세게 부과하면 안 되니까 낮게 간다. 저율 분리과세 이렇게 흘러가는 것이 체계예요. 그럼 이런 걸 통해 가는 경우도 있고, 면적이 넓으면 또 세금 많이 내야 되고, 작으면 조금밖에 안 내겠네요. 그러다 보니 부동산 세제 자체가 초과누진제예요. 대부분의 세금이 뭐라고요? 초과누진제. 그럼 일정 면적까지는 똑같이 세율을 부과시키지만 그 면적을 넘어선 부분만큼만 고율로 때려버려요. 이게 전기세 누진제랑 똑같은 개념이에요. 일정 킬로만큼만 똑같이 가되 그 양을 초과한 부분만큼만은 폭탄이죠. 이런 식으로 해서 부과가 들어가다 보니까 부동산 세제 대부분의 세율이 대부분 다 초과누진제가 많습니다. 그 다음에 거래기준이라는 것은 필지예요. 필지로 구획을 해놓게 되면 필지 단위로 등기부를 개설하게 되고, 거래하는 단위가 바로 필지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쓰지 마세요. 나올 건 아니니까. 또 토지 이용계획 기초라는 것은
이제 또 토지 이용을 할 땐 항상 미리 정해놓은 것이 지목입니다. 학계를 배울 당시에 늘 주장하는 게 있죠. 최고, 최선의 이용, 다른 말로 최유효 이용. 그럼 토지는 증가하지 않는 성질이 있다 보니까 최대한 효율적으로 이용하기 위해서 미리 정해놓은 것이 바로 지목입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근데 주소 표기란 말은 지금 좀 틀려졌죠. 옛날에는 번지란 말을 주소를 썼지만 지금은 번지를 주소를 쓰는 게 아니라 주소는 도로명, 주소 사용하다 보니까 조금은 달라졌지만 아직도 번지란 말 사용을 해서 편지가 각인 거 아니까 주소 표기를 자료 제공하는 것도 이제 소지와 집어넣을 통해서 제공이 들어가는데 하나만 기억하시면 돼요. 기능 중 가장 중요한 기능은 토지 등기의 기초다. 그래서 대장이 먼저, 등기가 먼저. 대장이 먼저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분류해서 이제 4개인데 간단히 볼게요. 발전 과정상 분류해서 여러분 교재 나와 있는 것이 세지적이 있고 또 하나가 법지적이 있고 경제지적이란 말이 나오는데 지적이 발전할 당시에는 세지적에서 발전하게 되면 법지적으로 그다음 발전하게 되면 경제지적으로 발전하는 것이 이게 과정상의 차이점인데 우리나라가 머물러 있는 것은 법지적 단계가 있습니다. 현재 세지적을 실시할 때는 말 그대로 토지의 세금을 과세하기 위해서 실시한 지적을 의미하게 되고 초창기에 세금 부과할 때는 지금처럼 체계화된 세율 구조가 있던 것이 아니라 단순하게 면적 중심으로 해서 세금 부과하는 시절이 옛날이에요. 그럼 세지적화에서 가장 중시 여기는 사항은 토지의 면적입니다. 그 면적이 많은 사람 세금 많이 내고 적으면 조금 내라. 단순하게 나눈 기준이 세지적이에요. 그럼 세지적화에서 뭘 중시 여겼다고요? 면적이들 기하시고 발전하게 된 법지적인데 법지적을 시행하는 현재 우리는 아까 목적을 읽어보니까 맨 마지막에 국토의 효율적인 관리, 해상교통의 안전, 마지막에 국민의 소유권 보호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들어본 경 나세요? 네. 그럼 소유권을 보호할 목적이다 보니까 여기를 소유지적이라고 씁니다. 소유지적 또는 소유권이 어디까지 미치는가 범위를 정해주고 그 범위는 다른 말로 위치를 봤을 것이며 그 다음에 이 위치는 또 다른 말로 경계예요. 그럼 경계 중심으로 편제하는 지적이 바로 법지적이에요. 그럼 면적이란 말이 나오게 되면 어떤 지적을 의미하고? 세지적이고 경계란 말이 나오게 되면 이건 법지적입니다. 이렇게 이해하고 넘어가시면 되고요. 경제지적은 아직까지 시행하는 사례는 없습니다. 우리나라가 지향은 해요. 가고 싶어 하지만 비용성 문제 때문에 시행을 못하고 있는데 경제지적은 지적 하나로 기술적, 경제적, 법률적, 행정적 모든 걸 다 다루겠다요. 이론은 굉장히 좋지만 비용성 문제에 의해서 시행을 못하고 있으니까 우리나라는 여기와 있다 이렇게 하시면 이해가 되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에 이제 등록 차원에 따른 말 나오는데 차원화가 한번 설명드렸어요, 제가. 차원은 평면으로 등록하느냐, 2차원, 입체로 가느냐, 3차원. 우리나라는 언제나 평면입니다. 2차원으로 다루다 보니까 2차원 지적을 실시하게 되고 3차원은 시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현재. 제목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넘어가서 근데 인터스텔라인가? 영화 보니 5차원까지 나왔죠? 아닌가? 네. 내가 사람은 4차원을 봤지만 5차원을 처음 봤더라고. 시공을 초월해가지고 인터스텔라라는 영화를 보니까 5차원 나오던데 영화 봤어요? 인터스텔라? 아니요. 안 보셨어요? 난 잤어 그냥. 무슨 말인지 몰라가지고 잤어요. 그냥 잤는데 나중에 영화 다 보고 와서 인터넷 들어가가지고 그 웜홀이니 블랙홀 막 읽어보니까 이제 이해가 되더라고. 아 이게 미리 보고 가서 봤으면 대화가 좀 될 텐데 볼 때 뭔 말인지 몰라가지고 갑자기 블랙홀이 나오고 화이트홀이 나오고 막 난리가 시다가 이해가 안 돼가지고 집에 와서 아 잤는데 집에 와서 인터넷 뒤져보니까 아 이제 이해가 되겠더라고. 이게 이 뜻이구나. 그래서 봐서 나중에 이해를 했는데 근데 기억이 하나도 안 나요. 잠을 자는 바람에. 어쨌든 저희가 볼 영화는 아닌 것 같아.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이제 28페이지에 측량 방법에 따른 분류. 방법을 뭘로 할 것이냐가 도해지적, 수치지적인데 다른 게 아니에요. 도해지적은 아까 이쪽에서 이것만 이해하세요. 처음에는 도해지적은 뭘 의미하더라? 지적도, 임야도. 요거로 측량할 때 도해지적이에요. 그럼 수치지적은 뭘로 측량하더라? 좌표로 측량하는 거. 그럼 지적도로 측량한다는 얘기는 지적도를 올려놓을 판이 있어야겠네요. 자, 이 외우는 게 잘 들으실 건. 도해지적은 측량을 뭘로 한대요? 지적도나 임야도로 측량을 하는 거예요. 그럼 지적도, 임야도를 놓고 측량하려고 그러면 지적도 올려놓을 판이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그죠? 그 판이 여러분 책상만한 평평한 판이 있어요. 그 판에다가 지적도 올려놓고서
측량하는 거예요. 그 평평한 판에 따라서 방법을 평판 측량이라고 불러요. 뭐라고요? 평판 측량. 그럼 반대로 거기 밑에 박스 보니까 평판이란 말 나와 있어요. 도의 지적은 두 번째 칸에 네, 평판이란 말 썼는데 이쪽에서 그 좌표라고 하고 xy 좌표가 있죠. 오케이? 우리가 이제 x 좌표, y 좌표를 말 쓰는데 혹시 독도의 좌표 아세요? 독도의 좌표? 울릉도 동남쪽 100길 따라 200리 하다가 동경 132, 북이 37. 뭐라고요? 동경 132, 북이 37 그랬죠? 그럼 동경이란 말을 썼고 북이란 말을 썼어요. 동경, 북이란 말은 동경이라는 얘기는 경도, Y축이에요. Y축이 경도고 위도는 북이란 말 쓰는 겁니다. 이 X축인데 그럼 이 동경이라는 얘기는 이 Y축은 영국의 천문대, 이제 그리니치 천문대. 거기 가면 좌호선이 있어요. 그 하얀 선을 쭉 이렇게 있는데 그 좌호선을 중심으로 해서 이쪽으로 1, 2, 3 이렇게 나가는 겁니다. 가는 방이 어느 쪽을 향해 가요? 동쪽을 향해 가니까 동경 그런 거예요. 오케이? 그럼 북이라는 얘기는 X좌표죠. 여기는 위도는 적도부터 해서 위로 올라갑니다. 1, 2, 3, 4. 이렇게 올라가게 돼 있어요. 이렇게 올라와서 독도가 동경 132, 북이 37에 만나는 점이 독도라는 얘기예요. 뭔 말인지 갔어요? 그럼 여기서 그럼 Y축은 다른 말로 뭐라고 불렀고? 경도. X축을 위도. 근데 얘는 북쪽으로 향해 가니까 북이란 말을 붙이는 겁니다. 그럼 경도가 있고 위도가 있더니 뭐가 있느냐? X의 좌표가 있다는 얘기예요. 뭔 말인지 갔어요? 그럼 좌표가를 측량하는 기계 이름이 경위이라는 측량 기계가 있어요. 그럼 경도와 위도에 의해서 측량하더라. 그거를 줄여서 경위이 측량 그런 겁니다. 여러분 교재에 측량 방법이 평판이 있고 경위 나와 있죠? 경위 뜻이 뭐라고요? 경도와 위도를 통해 측량하더라. 그래서 경위이 측량을 걸 붙게 된 거예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안 어려울 겁니다. 그럼 자, 요거를 그럼 경도는 어떻게 간다고요? 동쪽으로 가죠? 위도는 올라가네요. 근데 약속이 있어요. 학자들끼리 국가 간의 약속이 경도를 표시할 때는 홀수로 표시해요. 홀수로 1, 3, 5, 7로 표시하게 돼 있고 위도를 표시할 때는 약속이 짝수로 표시하게 돼 있어요. 이 약속이 학자들 국가 간에. 그러면 이제 그래서 우리가 38선이 이해 갔어요? 근데 어쨌든 간에 경도는 뭘로 표시하고 홀수로. 이 Y축은 X축은 짝수로 표시하다 보니까 여기서 만들어진 게 바로 뭐냐? 우리나라 도로 번호예요. 뭐라고요? 도로 번호. 이렇게 우리나라가 남한이 이렇게 있다고 가정을 하고 일본 국도가 여기 있어요. 이게 일본 국도. 판문점 가는 길. 모포 내려가는 게 일본 국도고 의정부에서 저 동두천 가는 길이죠? 그 남원까지 쭉 내려가는 게 3번 국도. 5번 국도가 춘천서부터 대구 쭉 내려가는 게 5번 국도. 그 유명한 강원도 해안도로 7번 국도. 이 국도 번호예요. 1, 3, 5, 7로 이렇게 나가게 돼 있고 그럼 위도는 아래에서 위로 올라가네. 그럼 2번 국도는 여기 있어요. 남해안 이게 남해안 고속도로 이게 2번 국도. 대전 좀 올라와서 4번 국도. 서울에서 주문진 넘어가는 게 6번 국도. 이렇게 번호가 정해지는 겁니다. 그럼 나중에 다녀보시다가 도로 번호가 홀수야. 이거는 남북을 연결시키는 도로예요. 오케이? 도로 번호가 짝수일 경우는 가로가 연결이 되는 겁니다. 그럼 우리나라 넘버원이 뭐예요? 고속도로 번호. 그게 뭐냐고 그러니까 그게. 경부고속도로 제일 처음 만드는 거 서울에서 여기 내려가는 거 이게 1번이잖아요. 아닌가? 맞죠? 영동이 몇 번이에요? 50번. 영동고속도로 50번이에요. 번호가. 저 호남고속도로 25번. 이 번호가 홀수번호. 그러니까 나중에 번호가 홀수번호일 경우는 어딜 연결하더라? 남북을. 짝수번호는 동서를 연결시켜요. 오케이? 안성 아세요? 안성? 안성에서 충북 제천 넘어가다 나오면 곡이 하나 있죠. 천둥산 짜자잔 무슨 곡에? 박달재.
그 박달재 넘어가는 고개가 36번인가 그럴 거야 아마. 36번에 8번인가 그런데 그 짝수에 이렇게 가로로 올라가니까. 그래서 다 이게 여기서 따온 거예요. 우리는 모든 대로 이렇게 만들게 돼 있으니 이게 여기서부터 불거져 나오기 시작을 한 겁니다. 여기서 그래서 표현상으로 경도는 뭘로 표시해라? 홀수로. 그 다음에 위도는 짝수, 이걸로 약속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도로보도가 이렇게 만들어졌다고 이해하시면 되고요. 근데 뭐 거기 뭐 정밀도 높고 나오는 건 여기 설명드린 대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밑에 등록 의무 유무에 따라서는 적극적 지적이고 소극적이 있는데 적극적 지적이 우리 채택하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소유자가 신청 의무가 있는데 신청을 안 하게 되면 국가가 짓고 등록하는 입법주의를 적극적 지적이라고 부르고 소유자 신청할 때까지 등록 안 해주는 것을 소극적이라고 불러요. 이제 우리나라는 적극적으로 채택을 하는데 전 페이지부터 한번 떠들어 보자고요. 그 우리나라가 발전 과정상은 어디 와 있고 발전 과정상은 법 지적 단계에 와 있다고 설명을 드렸고 아니 한 장 넘기면 까먹으면 어떡해. 아니면 1시간도 지난 게 아닌데 자 발전은 어디 와 있다고요? 법 지적 단계에 와 있고 차원은 2차원 지적을 실시하고 있고 기억나세요? 그 다음에 나온 것이 도배 지적은 실시하고 있나요? 네. 수치 지적 둘 다 실시해요. 도배 지적은 지적도와 임야도, 수치 지적은 경계점 좌표, 등록부가 있고 의무 유무는 적극적 소극적 적극적 지적을 채택하고 있다까지만 간단히 보시면 될 텐데 여기는 나중에 강의 안 해요. 3월 달에는 거의 안 나오니까 용어 정리만 딱 해드리고 넘어가지 여기는 처음이니까 한번 해드린 거예요. 네, 넘어가시게 되면 문제도 거의 없을 겁니다. 아마 문제가 기출 문제가 10분 동안 쉬신 다음에 페이지가 35페이지에 토지의 등록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잘 쉬시고 와서 또 보도록 하죠.